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에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김입니다. 많은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왜 그 복잡하고 더운 베트남에서 절반의 인생을 보냈느냐고 묻곤 합니다. 저는 그저 이곳의 지난 연휴 커피와 사람들의 정이 좋아서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는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서늘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20년 전 이 땅에 기이하고도 거대한 시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장례식은 보통 병원의 깨끗하고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적막하게 치러집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고윤을 보내드리는 것이 제가 아는 죽음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베트남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겪은 죽음은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뒤섞인 향타는 냄새, 밤새도록 마을을 울리는 기괴한 악기 소리,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듯한 묘한 긴장감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것을 귀 입장, 구이 엔찹 트랑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관을 넘는 순간 죽은 자의 육신이 영혼 없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 공포스러운 전설을 저는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했었습니다. 과학과 논리가 전부였던 저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가을, 남딘 남진의 한 낡은 가옥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신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자 순수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지난 20년 동안 밤마다 저를 괴롭혔던 그 소름 끼치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베트남의 붉은 흙 아래 잠들어 있던 기이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정막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지 겨우 5년이 차에 되지 않았을 무렵 하노이에서 알고 지내던 한 노신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베트남의 전통 공예를 가르쳐주던 스승이자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분의 고향인 남딘의 어느 깊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버스로 몇 시간을 달리고 다시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비포장 도로를 한참이나 지나서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설명하기 힘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들과 짙게 깔린 이끼들은 마치 이곳이 수백 년 전의 시간에 멈춰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할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의 낡은 목조 가옥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이미 하얀 천을 머리에 두른 유가족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장례 문화는 한국보다 훨씬 더 격정적이고 원초적이었습니다. 상주인 큰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오늘 밤은 절대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특히 검은 짐승이 보이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장례식의 예절을 지키라는 조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강한 향 냄새 뒤로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앙홀에 놓인 거대한 검은색 관은 유난히도 무겁고 차갑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듣던 평범한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아기를 마주한 듯한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는 스승님의 영정 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올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시라고. 하지만 제 뒤쪽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 스윽 하고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노란 눈을 번뜩이며 관 주위를 맴도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고양이를 보며 겁에 질린 채 림미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관 안에서 드득 하고 나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베트남의 습기는 단순히 피부에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의 손길처럼 온몸을 옥죄어 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상주가 경고했던 밤이 깊어지자 집 안의 모든 거울은 붉은 천으로 덮였고 관 주위에는 찹쌀이 가득 담긴 그릇들이 촘촘하게 놓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 생소하여 곁에 있던 마을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관을 응시하며 죽은 자의 혼이 자신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찹쌀은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함입니다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장례식을 많이 겪어보았지만 이토록 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밤 12시가 지나자 갑자기 마을의 모든 소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흔한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은 오히려 귀를 멍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천장 위에서 다다닥 하고 무언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쥐의 움직임이라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고 서량 위에서 어둠보다 더 짙은 검은색의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검은 고양이, 림미우였습니다. 그 고양이는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한 기괴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촛불에 비쳐 붉게 타올랐고 입계는 기분 나쁜 실룩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낮은 목소리로 경전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기도가 아니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관 주변에 놓여 있던 촛불들이 일제히 푸른빛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향연기는 마치 누군가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 안에서 툭툭 하고 무거운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옆에 선 한국인 친구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 역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제 어깨를 누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소리를 내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숨소리가 그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관의 뚜껑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들썩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 뚜껑이 들썩이는 그 짧은 순간,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상식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제 발등 위로 소름이 돋아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 채 마치 거대한 재앙을 마주한 죄인들처럼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장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고양이 린미우가 낮고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야옹!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마치 고통에 찬 어린아이의 비명 같았습니다. 소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검은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관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고양이가 관 뚜껑을 가로질러 반대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짧은 찰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기묘한 파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관 뚜껑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노인의 손이 제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관 안에서는 스승님의 시신이 서서히 아주 기괴한 각도로 상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육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관절 마디마디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꺾이면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얼굴은 생전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잿빛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마치 종이 가면을 쓴 듯한 기괴한 형상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동자는 위로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검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으로 목격한 귀입장의 실체였습니다. 일어난 시신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신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시신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몸을 획 틀었습니다. 죽은 자의 육신이 살아있는 자의 숨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밤 스승님의 육신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형용할 수 없는 악취와 냉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습니다. 시신이 관 밖으로 한쪽 발을 내디뎠을 때 마룻바닥에서는 쿵 하는 인간의 무게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거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스승님의 시신은 생전의 걸음걸이가 아닌 무릎을 전혀 굽히지 않은 채 뻣뻣하게 두 발을 모아 뛰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텅텅 하며 집 전체가 흔들렸고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조차 힘들 만큼 비릿한 썩은 내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숨을 참으십시오습니다. 숨소리를 들으면 끝장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바로 앞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잿빛의 육신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시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기가
제 피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신은 마치 보이지 않는 목표를 찾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톱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숨어 있던 어린 조카 한 명이 공포를 참지 못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신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비명 소리가 난 쪽으로 몸을 획 돌렸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의 목뼈가 180도 돌아가며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말입니다. 시신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인자한 스승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산자의 온기만을 갈구하는 기괴한 괴물이었습니다. 마을 노인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낡은 부적과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쌀을 뿌리며 시신의 시선을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귀 입장은 이미 아이의 숨결을 감지한 듯 아이가 숨은 병풍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바닥에 찹쌀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이곳 베트남의 낯선 땅에서 죽는구나 습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려던 찰나, 노인은 결단을 내린 듯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허공에 뿌리며 낮고 강한 어조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노인 쪽을 향했습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그 기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검은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선혈을 뿌리자 시신은 마치 뜨거운 불길에 닿은 듯 움츠러들며 기괴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금속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 어서 그 붉은 실의 끝을 잡고 관 반대편으로 뛰십시오. 어서요. 저는 공포로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노인이 던진 붉은 실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손바닥에 닿았던 실의 거친 촉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시신의 차가운 그림자를 피해 관 주위를 크게 돌았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텅텅 하며 바닥을 치는 육중한 도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신이 저의 온기를 감지하고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엄습했고 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노인이 지시한 대로 기둥에 실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반대편에서 복잡한 매듭을 지으며 시신의 움직임을 가두는 결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실에 닿을 때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스승님의 육신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하지만 귀 입장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붉은 실은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끊어질 듯 가늘어졌고 기둥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저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관 속에 남아있는 고인의 소지품을 찾아 태우십시오. 그것이 이 육신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연결 고리입니다. 저는 정신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관 안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관 안쪽에 비단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스승님이 생전에 아끼시던 낡은 부채와
염주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라이터를 켜 물건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마치 전원이 꺼진 인형처럼 공중에 멈춰 섰습니다. 입을 벌린 채 저를 응시하던 그 흰자위 가득한 눈에서 찰나였지만 슬픈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던 스승님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까였습니다. 불길이 염주를 집어삼키자 시신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텅텅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타오르는 불꽃에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역시 벽에 기대어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시신 뒤편, 열린 문틈 사이로 아까 그 검은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마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기묘한 울음소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트남의 밤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를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방 안의 기괴한 소동이 잦아들었습니다. 타오르던 염주의 불꽃은 한 줌의 재로 변했고 바닥에 쓰러진 스승님의 시신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차갑고 딱딱한 육신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흩뿌려진 찹쌀은 까맣게 타 있었고 벽면에는 시신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습니다. 마을 노인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피비린내가 났지만 기이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장정들을 불러 부서진 관을 수리하고 시신을 다시 안치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어젯밤의 공포에 대해 크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가전제품이 고장났다고 치는 사람들처럼 묵묵히 그리고 신속하게 증거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베트남의 이 깊은 시골 마을에서 귀 입장은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그들이 오랫동안 짊어져온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주는 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네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 오늘 본 것은 이곳에 묻고 가십시오습니다. 스승님은 평안히 가셨습니다. 그저 바람이 조금 거셌던 밤이었다고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생한 죽음의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바오밥 나무를 지날 때 나뭇가지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는 수십 마리의 고양이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저라는 이방인이 이 비밀을 밖으로 발설하는지 감시하는 파수꾼들 같았습니다. 하노이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한동안 불을 끄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잿빛 피부와 흰자위만 남은 눈동자가 천장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제 몸에서 그날 밤의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씻고 향수를 뿌려도 코끝에는 항상 향타는 냄새와 비릿한 시신의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결에 제 발목을 스치는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에 놀라 깨어났을 때 제 침대 밑에서
노란 눈 두 개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업보가 저를 따라온 것일까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강산도 2번이나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그 소박했던 하노이는 이제 고층 빌딩이 즐비한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이곳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며 베트남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동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집 안에는 어떠한 고양이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행운을 부른다는 고양이 장식품을 선물하려 할 때마다 저는 정중히 거절하며 그날 밤에 서늘한 감촉을 떠올리곤 합니다. 가끔 밤늦게 퇴근하여 거실에 앉아 있으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토록 오래전의 미신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믿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귀 입장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거대한 섭리이자 죽음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부정한 기운에 의해 뒤틀린 채 우리 곁을 서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가끔은 그 남딘의 마을 노인이 생각납니다. 그 노인이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죽은 자의 숨소리가 산자를 깨우지 않게 하라는 그 경고는 어쩌면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트남은 저에게 많은 기회와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영적인 경외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심의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도 여전히 붉은 흙과 짙은 안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존재들이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창밖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숨을 죽인 채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당신의 숨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의 20년 베트남 생활 중 가장 길었던 그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